자, 창의적 읽기. 여기는 창의적 읽기는 창의가 만들어낸다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글을 읽고 나서 글을 좀 비판적으로 읽어보고 여기서 그래? 나의 생각을 또 발전해 나가는 것? 여기가 창의적 읽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창의적 읽기는 내용에 대한 이해와 비판을 바탕으로 하여라는 거야. 일단 내용을 이해하고 내용을 또 비판을 바탕으로 하여 독자 스스로 새로운 대안을 구상하면서 글을 읽는 활동이라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스스로 새로운 대안을 구상하는 것이라고 보는 거지. 자, 대부분의 그런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글쓰기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해요. 이게 문제와 해결의 짜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글들을. 문제와 해결의 짜임의 글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논설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논설문은 문제와 해결의 짜임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그렇게 돼 있는데 바람직한 독자는 만약에 바람직한 독자라면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글쓴이가 제시하는 해결 방법을 그대로 이해하기에 앞서 글쓴이의 대안이 적절한지 비판하면서 더 나은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자, 이처럼 글쓴이의 관점에 대한 대안이나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창의적 시간에서 읽고 다양한 상황에 대해 스스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독자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상당히 수준 높은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 창의적 읽기죠. 내용에 대한 이해와 비판을 바탕으로 해서 독자 스스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야. 그렇죠? 글을 여기서 문제와 해결의 짜임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 글쓴이가 문제와 해결 방안을 스스로 글에는 나와 있어. 근데 그 해결 방안을 보고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여 보고 나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보자 이런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비판하는 방법도 나와 있어요. 자, 어떻게 비판하는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창의적인 인기 방법 첫 번째 방법입니다. 글에 나타난 문제 상황과 해결 방안 파악하기라고 했지. 선생님이 글이 논설문 같은 경우 문제와 해결의 짜임이라고 했고요. 글쓴이는 그래서 문제와 문제 상황과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내용도 제시해 줄 거야. 그걸 일단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먼저라는 거야. 그러니까 글의 주제는 인간 내면의 갈등이나 윤리적 판단의 상황처럼 비교적 개인적인 문제부터 마을, 국가, 인류 등 사회적인 문제까지 다양하다. 그 문제 상황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이나 해결은 때로는 글에 직접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글 속에 숨어있기도 한단 말이야. 야, 직접 드러나면 되게 간단하죠. 근데 숨어있기도 하단 말이야. 따라서 글 속의 문제 상황과 해결 방안을 파악하려면 문제 상황과 해결 방안을 파악하라고 했잖아. 이게 첫 번째거든. 그러면 이걸 하려면 어떻게 되냐? 숨겨진 의도나 주제를 추론하면서 글쓴이가 말하려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창의적 읽기의 첫 번째 뭐라고? 숨겨진 의도나 주제를 추론하면서 글쓴이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글쓴이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데? 문제 상황과 해결 방안. 지금 무엇이 문제고 이걸 해결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우선이야. 그럼 그 다음 뭐 해야 되겠니? 이해와 비판을 바탕으로 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비판이 나올 거야. 비판. 그래서 글쓴이의 해결 방안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기라고 나와 있어요. 글쓴이 해결 방안을 비판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다자. 그래서 제시한 문제 상황과 글쓴이의 해결 방안을 이해했다면 앞에서 이해했죠. 다음 단계로는 그 해결책이 어느 정도 적절한지를 따져보아야 한다라고 했죠. 이게 비판입니다. 비판의 기준은 뭐냐? 첫 번째, 글쓴이가 제시하는 해결 방안이 절대적일 것일 수는 없으므로 일단 첫 번째,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논리적으로 타당성이라는 얘기는 주장과 근거, 해결 방안이라고 내세웠는데 그 근거가 적당한지. 논리적인 타당성. 두 번째, 실현 가능성. 세 번째, 효율성. 노력에 비해서 그 성과가 얼마나 좋은가. 그러니까 효율성이라는 얘기는 투입 대비 산출이에요. 내가 1만큼 투자했는데 얼마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효율이 따지는 거야. 우리 에너지 효율 따잖아. 기름 1리터 가지고 얼만큼 가는지 이게 에너지 효율이잖아. 이런 거 똑같아요. 효율성. 얼만큼의 노력으로 얼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글쓴이 해결 방안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기야.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첫 번째 논리적 타당성, 두 번째 실현 가능성, 그 다음에 효율성 이런 것들을 따져본다는 거죠. 그렇게 따져보면 글쓴이가 제시하는 해결 방안의 한계를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 과정에서 독자는 비판적 사고력을 높일 수 있다는 거야. 여기는 비판적으로 이해하기야. 그러면 한계를 발견했다면 뭐 해봐야 되겠니?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봐야 되겠죠?
글쓴이가 제시한 문제 상황과 해결 방안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독자는 주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관점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즉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 대안을 마련할 때는 대상과 관련이 있는 다른 관점의 글을 찾아보거나 라고 써 대안 제시하는 방법이야.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기 때는 대상과 관련이 있는 다른 관점의 글을 찾아보거나 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야. 그게 뭐니? 우리가 처음 했던 거 주제통합적 읽기잖아. 사랑에 대해서 다양한 매체의 글을 읽어봤죠? 그래서 다양한 매체, 다양한 관점의 글을 찾아보는 거야. 그래서 통합적 읽기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한계를 발견했다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돼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다? 주제통합적 독서가 되겠죠. 주제통합적 독서는 관점이 다른 글, 다양한 매체의 글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본 거죠. 이게 무슨 읽기? 무슨 읽기? 창의적 읽기에 해당한다라는 거야. 글의 순서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거 먼저 한번 볼게요. 푸드 마일리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사죠? 기사. 푸드 마일리지는 1994년 영국 환경운동가 팀 랭이 처음 사용한 용어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먹는 곡물, 고기, 과일 등의 식재료가 얼마나 멀리서부터 온 것인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푸드 마일리지는 무게에다가 이동거리예요. 식료품의 무게랑 이동거리를 곱하는 게 푸드 마일리지야. 그렇죠? 그러면 이동거리가 멀면 멀수록 푸드 마일리지가 커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푸드 마일리지는 식재료가 얼마나 멀리서부터 온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리 지표가 되겠죠. 무게가 무거울수록 이동거리가 멀수록 마일리지 값은 커진다라고 나와 있죠. 얼마 전 국내산 대비 40%밖에 안 되는 가격의 스페인산 삼겹살이 수입되어 소비자 장바구니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입식품은 멀리서 오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멀죠? 이동 중에 많은 양의 산소를 배출하여 지구온난화 속도를 높이게 됩니다. 지금 이게 문제 상황이죠. 아까 문제와 해결의 짜임이라고 했잖아. 문제 상황과 해결 방안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글에는 글쓴이가 지적한 문제 상황은 뭐냐? 바로 푸드 마일리지가 너무 높아. 그래서 얘가 뭐해? 운송할 때 탄소 배출이나 지구 온난화 속도를 높인단 말이야. 또 운송수단이 배출한 온실가스, 이산화탄소와 각종 유해물질이 대기로 쏟아져 나올 것이다 라는 말이야. 또 장거리 여행을 위해 전기를 쓰는 콜드체인, 냉장, 보존료, 그러니까 보존료가 뭐니? 방부제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사용할 것이란 말이야. 그럼 문제가 뭐냐? 첫 번째가 환경 문제도 있지만 두 번째 식품 안정성 문제도 있다 이거지. 서울에서 스페인산 삼겹살이 유통될 때 600g당 푸드 마일리지는 10.88톤 킬로미터인데 반해 충북 계산의 국내산 삼겹살은 136분의 1의 0.08톤 킬로미터에 불과하단 말이야. 이 수치를 보면 식량 자급률이 27%야 우리나라가. 나머지는 다 수입한다는 거야. 63%, 73%는. 우리나라 유통식품의 푸드 마일리지는 다른 나라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게 문제 상황이야. 푸드 마일리지가 높아. 우리가 쓰는 것들이. 푸드 마일리지가 높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이산화탄소, 지구온난화, 각종 유해물질을 해. 그래서 환경에 문제가 되지만 또 보존료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식품 안정성에도 문제가 된다. 이게 문제예요. 푸드 마일리지가 높은 식품의 문제점. 문제 상황이 나왔으면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되겠니? 해결이 나와야 되겠죠? 자, 해결 한번 가봅시다. 소비자가 푸드 마일리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은 첫 번째, 최단거리에서 재배된 지역 음식을 이용하는 것. 이 로컬 푸드라고 있죠. 요즘은 로컬 푸드라고 해서 뭐 군데군데 다 있는 것 같아요. 가까운 농지에서 재배되거나 동네 마트에서 즉석으로 수경 재배한 과일과 채소를 이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물리적 거리를 줄이면 물리적 거리가 줄어들었죠? 식품 영양과 신선도가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복잡한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다 라는 거야. 뭐 할 경우에? 로컬 푸드를 이용하는 게. 둘째, 제철 음식 위주로 소비해야 한다. 제철 음식은 냉동을 안 하잖아. 그지? 냉동이나 보관을 안 한다는 거잖아. 이는 비닐하우스에 생산하고 보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생산하고 보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온실가스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제철 음식 사용하는 거. 세 번째,
식품을 구매할 때 푸드 마일리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 산업체에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한다. 우리가 푸드 마일리지를 확인해. 그러면 사람들이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본다는 거지. 이 글을 읽고 나서 그럼 이 글을 창의적으로 읽을 거면 첫 번째 문제 상황하고 해결 방안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겠지. 이 실현 가능성, 여기 있는 실현 가능성, 논리적인 타당성, 효율성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한계가 나타난다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오면 마지막에 이와 같은 글이라고 했는데 왜 쓰다 말았지? 문제와 네. 문제와 해결의 짜임입니다. 이와 같은 글을 읽을 때는 글쓴이가 이 글을 쓴 의도는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의도 파악해야 되잖아. 의도. 이건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자는 의도로 쓴 거야. 글쓴이가 제시한 대안 몇 가지 나왔죠? 세 가지 나왔죠? 첫째, 둘째, 셋째. 로컬 푸드를 이용해야 한다. 제철 음식을 이용해야 된다. 푸드 마일리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세 가지. 이걸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창의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게 창의적으로 읽기에 해당하죠. 자, 이게 이제 비판적. 글쓴이가 제기하고 있는 해결 방안은 적절한가? 이게 비판적 읽기죠. 실제로 별다른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모든 판매자가 정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비판했지? 그치? 비판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하라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되잖아. 창의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소비자들이 푸드 마일리지를 계산할 수 있도록 계산기를 마련하여 식품을 구매할 때 도움을 주는 거지. 그럼 기업에서도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고 노력할까라고 했죠. 이게 나의 대안인 거야. 이게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과정이 자체가 중요하겠죠.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봤고요.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육지의 배설물은 바다에 쌓인다. 민준이 왜 표정이 왜 그래? 싫어? 하기 싫어? 자, 첫 번째부터 가봅시다. 1997년 찰스 무어는 미국 LA에서 하와이까지 태평양을 횡단하는 요트 경기를 마치고 캘리포니아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북태평양 아열대 환류대를 통과하던 즈음이었는데 바다 저 멀리서 흐릿한 섬이 떠올랐대요. 지도를 펼쳐보니 섬이 있을 만한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요트가 항해하는 이곳은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하와이에서도 미국 서부 연안에서도 가장 멀리 떨어진 태평양에서 가장 외딴 지역이에요. 그곳에도 뭐가 있어? 외딴 섬을 발견하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태평양 외딴 지역에서 섬을 발견하게 된 찰스 무어입니다. 이렇게. 태평양 외딴 지역에서 섬을 발견하게 된 찰스 무어. 놀랍게도 그가 발견한 것은 거대한 쓰레기 섬이었다. 훗날 자신의 수필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자, 그게 쓰레기 섬이었죠. 여기까지만 볼게요. 일단 여기까지만 보고 나서 보면 여기 첫 번째는 일화로 사건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일화로 이야기가 시작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흥미 유발이 먼저가 나와야죠. 흥미 유발이야. 근데 그렇게 해서 발견한 게 쓰레기 섬이야. 이게 이제 바다 오염이 심각하다라는 일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것 되겠죠. 흥미. 이게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데. 놀랍게도 그가 발견한 것은 거대한 쓰레기 섬이었다. 그는 훗날 자신의 수필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큰 따옴표가 있죠? 큰 따옴표가 있다는 건 직접 인용입니다. 경험담을 직접 인용했어요.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야. 가장 원시적인 바다에서 내가 목격한 것은 원시적인 섬이 아니었다. 원시적인 바다에서 원시적이지 않은 것을 발견한 거야. 나는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섬은 플라스틱 더미로 이루어져 있었다. 나는 그 일주일 동안 아열대 바다를 건너면서 수많은 페트병과 뚜껑, 포장재 등의 플라스틱 조각을 헤쳐나갔다. 경험담을 직접 인용함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높이게 되는 거죠. 찰스 무어는 고무 타이어, 자동차 계기판, 버려진 욕조를 지나치며 플라스틱의 세상을 여행했다.
그가 발견한 이 쓰레기 더미는 훗날 태평양 쓰레기 섬으로 이름 붙여졌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발견한 섬이 뭘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쓰레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섬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여기까지가 처음입니다. 여기까지가 처음이죠. 찰스 무어의 경험담을 통해서 쓰레기의 심각성, 바다 오염의 심각성과 흥미 유발, 여기까지가 처음입니다. 하나까지가. 오늘 갈 때 받아가는 게 2차 문제 교재랑 이제 클리닉지 한꺼번에 모아놓은 거까지 해서 그렇게 받아가면 돼요. 자, 쓰레기섬이 떠다니는 지역은 북태평양 환유제 주변이다. 이 지역은 연중 적도의 뜨거운 공기가 고기압을 이루며 바람을 빨아들이기만 할 뿐 내보내지는 않는 곳이다. 그랬어요. 고기압이에요. 고기압이라면 뜨거운 공기는 어떻게 되니? 적도의 뜨거운 공기가 고기압을 이루라고 했죠. 공기가 뜨거우면 공기는 어떻게 위로 가니 아래로 가니? 생각해봐. 공기가 뜨거우면 공기 위로 가 아래로 가? 위로 올라가죠. 봐봐요. 이게 수면이에요. 공기가 뜨거워요. 공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죠. 올라가면 그 빈자리를 다른 데 있는 공기가 채워야 되지. 그래서 다른 데 있는 공기가 어떻게? 그쪽으로 모여드는 거야. 모여들어서 위로 솟구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 바람을 빨아들이기만 할 뿐 내보내지는 않는 곳이라는 거죠. 이거예요. 이 해류는 아시아와 북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해류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해류는. 그래서 육지에 버려진 쓰레기는 빠른 해류를 타고 돌다가 안쪽으로 빠지면서, 안쪽으로, 이거 해류잖아, 돌잖아. 돌아서 여기 안쪽으로 돌아서 빠지게 되면서 그 다음에 바람이 밖으로 안 나가지? 그래서 정체되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쓰레기섬이 이렇게 해서 형성되는 과정이죠. 이렇게 하나둘씩 쓰레기가 모이면서 하나의 섬이 된 것이다. 이곳에는 뱃사람도 이곳을 예로부터 무풍지대라고 여겨요. 바람이 불지 않는. 바람이 불지 않는 곳은 옛날에는 배가 뭘로 가지? 바람으로 가잖아. 바람이 안 부니까 배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 나가지 못하니까 무풍지대. 참치나 고래, 상어도 이곳을 꺼렸대. 바람이 없어 생태계가 다른 곳과 교류하지 않는 태평양의 사막이기 때문이었다. 사막이었기 때문에. 태평양의 사막이죠. 그치? 왜 태평양의 사막이라고? 바람이 없어서 생태계가 다른 곳과 교류하지 않기 때문에 태평양의 사막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곳에 쓰레기 더미가 고립되어 떠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자, 쓰레기섬이 형성된 지역의 특성을 태평양의 사막이라고 부른 거야. 이 태평양의 사막이 원관념의 쓰레기섬이 아니야. 쓰레기섬이 형성된 그 지역이 태평양의 사막인 거지. 여기는 이제 쓰레기섬의 위치, 환류대와 해류, 형성 과정, 어떻게 된다고? 무풍지대죠? 뜨겁게 공기를 빨아들이기만 하고 내보내진 않아요. 그리고 해류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둥글게 쓰레기가 빠른 해류에 의해서 골로 모였다가 정체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쓰레기섬이 형성되게 된 겁니다. 됐죠? 자, 과학자들은 찰스 무어가 발견한 쓰레기섬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섬의 크기는 아직 정확히 측정되지 않았다. 섬을 이루고 있는 잔해가 대부분 작은 플라스틱이어서 인공위성이나 비행기로는 관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까이 가서 보지 않는 한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일부 표본을 토대로 규모를 추정했는데, 작게는 70만 제곱킬로미터에서 크게는 1500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얼마인지는 잘 몰라도 엄청 크다는 거죠. 태평양 전체 면적의 0.4%에서 8.1%에 이르는 크기다.
장난 아니다. 태평양 쓰레기섬의 쓰레기들은 모두 인간이 버린 것이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도 남해나 동해를 지나 이곳으로 흘러들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서술 범위가 태평양에서 남해나 동해, 인간에게서 우리, 서술 범위를 축소했죠. 그래서 이야기 흐름을 전환한 거죠. 저기에 대한 책임이 모두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야. 이야기의 흐름에 전환합니다. 이게 쓰레기섬의 규모와 우리의 책임을 환기하는 것이 되겠죠. 쓰레기섬의 규모와 우리의 책임을 환기하게 됩니다. 자, 적어요. 자, 육지의 쓰레기는 육지로, 바다의 쓰레기는 바다로 버리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쓰레기 배출의 기본 원칙이에요. 우리나라도 이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나온 생선 기름이나 생선 찌꺼기들 바다에 버려도 됩니다. 그리고 수산물 시장에서 나오는 조개 껍데기나 수산물 폐수 역시 바다에 버려도 돼요. 왜? 바다의 쓰레기는 바다에 버리는 게 원칙이니까. 하지만 여전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글이 쓰여진 게 2010년 뭐 그 즈음인 것 같아요. 이 글이 쓴 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대. 바로 뭐냐? 소나 돼지 등의 축사에서 나오는 가축 분뇨와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죠. 얘네들은 육지에서 나오는 쓰레기죠. 하지만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입니다. 이런 쓰레기 분출 원칙에서 예외예요. 어디? 육지, 바다에 버려지는 육지 쓰레기입니다. 가축이나 동물의 분뇨, 그 다음에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음스, 이런 것들이겠죠. 이것들은 불과 2012년까지도 합법적으로 바다에 버려졌다. 이거죠. 합법적으로 바다에 버려졌습니다. 2012년까지도. 그러니까 이 글이 만들어진 게 2012년은 이후겠죠. 하지만 2013년, 12년 그 사이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남은 음식물은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면 과정이죠.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지는 과정이 이래요. 1. 버리면 지방자치는 수거 차량이 음식물 자원화 시설로 가져갑니다. 그죠? 그래서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이걸 가지고 가축의 사료나 농경주의 퇴비로 만듭니다. 이게 이제 음식물 자원이 되는 거야. 음식물을 자원화한 거야, 얘가. 하지만 거기서 자원하지 않고 남는 것들이 있겠죠. 이 쓰레기들의 폐기물이 운반선을 타고 바다로 가서 버려지는 것입니다. 선생님도 이 글을 읽고 처음 알았어요. 옛날에 이랬다는 걸. 바다로 버려지게 됩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쓰레기 배출의 기본 원칙과 예외, 그리고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지는 과정, 이렇게 될 거죠. 그렇다면 바다 아무데나 버리는 걸까? 그렇진 않다. 묻고 답했습니다. 문답법입니다. 정부는 1993년부터 동서해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 3개 구역을 바다의 쓰레기장으로 선정해서 운영했습니다. 서해병, 동해병, 동해정 이렇게 세 곳입니다. 첫 번째 서해병 구역은 군산 서쪽 200km 지점에 있는 지역으로 수심은 80m. 동해병 구역은 포항에서 동쪽으로 120km 떨어진 수심 200에서 2000m 지역 동해병 구역. 동해정 구역은 울산에서 남동쪽으로 불과 63k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3개의 바다 쓰레기장이 있었어요. 수심은 약 150m 정도고요. 동해병 구역이죠. 여기 동해병 구역은 전체 폐기물의 60%가량을 담당하는 우리나라 최대 바다 쓰레기장이었고, 서해병 구역과 동해정 구역은 각각 전체 폐기물의
27%와 13%를 담당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나라 바다 쓰레기장의 위치야. 이런 거 있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바다 쓰레기장의 위치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진 것은 음식물 쓰레기의 육상 매립이 금지된 이유야.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육지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지게 된 이유야. 왜 버려지게 됐냐면 음식물 쓰레기의 육상 매립이 금지됐어. 음식물 쓰레기 육상에 매립하면 안 돼. 그 다음 이에 따라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최대한 많은 양을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의 기술이 부족해. 그래서 바다로 버려진 것 또한 축사에 넣는 분뇨를 깨끗하게 만드는 정화시설 또한 많이 부족해. 그래서 육지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게 된 이유는 두 가지야. 기술 부족과 정화시설을 많이 만들지 못했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육상 매립이 금지됐어. 육상 매립이 금지됐으면 걔는 자원화하면 되는데 자원화가 안 돼. 또 정화시설도 부족해. 이렇게 되겠지. 힘이 들더라도 환경 정화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하는 대신 바다에 버리는 손쉬운 방법을 택한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 이게 임시방편이라고 그러잖아. 언발에 오줌 넣기죠. 쉽게 말하면.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실을 바늘 옆구리에다 껴서 할 수는 없잖아. 언발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발이 너무 싫어. 발이 싫어서 어떻게 해? 발에다 오줌을 넣은 거야. 발이 따뜻하겠지? 아, 따뜻하다. 근데 좀 있으면 어떻게 돼? 꽁꽁 얼어붙지? 이거는 똑같죠. 좀 더 다른 방법을 썼어야 되는데 편의적, 너무 임시방편 방법을 택한 거죠. 이게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 근시안적이야. 멀리 보지 못한 근시안적 쓰레기 해양 투기 정책을 비판하게 된 거죠. 이게 정책 비판이죠. 그런데 비상이 걸렸다. 비상이 걸렸죠. 우리나라도 런던 의정서에 따라 해양 투기를 전면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는 것이다. 런던 의정서에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이제 필요해졌죠. 왜? 해양 투기를 전면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이른 것이죠. 우리나라는 국제사회 2012년부터 가축 분뇨와 해양 배출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고요. 2013년에는 음식물 쓰레기도 모두 육상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결국 2014년부터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억 2천만 톤의 쓰레기를 육상에서 처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라는 게 되겠죠. 자, 여기가 우리나라 쓰레기 투기 정책이 변화하게 된 거야. 해양 투기를 전면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런던 의정서에 따라서. 그래서 2012년부터는 가축의 분뇨 배출 중단, 2013년에는 음수도 모두 육상 처리 이렇게 바뀌게 된 거야. 자, 우리는 이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바다가 오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서 세 곳의 바다 쓰레기장은 다른 바다보다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 농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자,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이유야. 첫 번째, 국제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거기가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농도가 높아요. 그 중에서도 동해 병구역은 중금속 정도가 가장 높죠. 아까 동해 병구역이 전체 바다 쓰레기의 60%를 저기다 버린단 말이야. 가장 높죠. 바다가 오염되면 어떻게 될까 물어봤죠. 결국 바다 생태계의 건강이 악화되고 생선과 해초를 먹는 우리의 건강도 위협받게 된다라고 해서 문답법을 통해서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죠.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중금속으로 오염된 바다에 사는 생선을 먹으면 우리 인체도 같은 중금속이 농축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06년부터 새 구역에 일부의 휴식연제를 설정하여 해양 배출을 금지했대. 그래서 2006년이니까 지났잖아. 휴식연제를 사용하는 거야. 올해는 여기 쓰레기 버리지 않아.
내년에는 여기에 버리지 않아. 이렇게 돌아가면서 휴식연제를 설정해서 해양 배출을 금지했대요. 2006년 정책이에요. 휴식연제 덕분에 오염물질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납이나 카드뮴 등의 중금속 정도가 미국 해양대기관리처의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다 쓰레기장의 오염 실태와 휴식연제 정책을 비판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휴식연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휴식연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대학을 세워야 될까, 얘네들은? 물론 지구에는 자정 능력이 있다. 지구도 자정 능력이 있대요. 거대한 쓰레기 섬도 수백 년 동안 파도에 부딪히고 자외선에 노출되면 조금씩 분해되고, 음식물 쓰레기가 만든 바다의 오염지대도 해류를 타고 퍼지면서 점차 오염물질의 농도가 낮아집니다. 하지만 언젠가 지구의 자정 능력이 작동하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건을 아낄 수 있고 쓰레기를 줄여야 합니다. 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는 대안 제시야. 왜? 우리가 자정 능력이 있어. 하지만 자정 능력이 멈출 수도 있단 말이야. 그 순간을 대비해서 우리는 물건을 아낄 수 있고 쓰레기를 줄여야 해요. 이건 이제 개인적인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개인적인 노력들이야. 개인적인 대안. 국가적 차원에서는 환경 정화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하는 데 힘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이건 무슨 차원이야?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이고 정부적 국가적 차원이죠. 국가적 차원에서 개인적 차원에서. 지구는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했고 해양오염을 막을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봐. 위협적인 미래 상황을 제시했죠. 어떤 상황인데? 지구의 자정자궁이 멈출 수도 있다는 거야. 위협적인 상황을 제시했어요. 이게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개인적 차원과 국가적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죠. 그 관계가 인과관계를 통해서 설득력을 높이게 된다는 거. 인과관계를 통해서요. 미래 상황과 대안 제시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득력을 높인다가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가 알아봤어요.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한 번만 짚고 넘어갑시다. 자, 찰스 무어의 쓰레기섬 일화로 이야기를 시작됩니다. 북태평양 아열대 환류대 주변에서 수많은 쓰레기 더미로 이루어진 섬을 발견하게 된 거야. 이렇게 시작함으로써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문제 상황을 드러낸다는 거. 이게 이제 이야기로 경험담으로 시작한 이야기가 된 거고, 형성되는 원인은 아까 있죠. 무풍지대라고 그랬죠. 적도의 더운 공기가 바람을 빨아들이기만 하고 내보내지는 않아서 쓰레기가 해류를 타고 돌다가 정체되어 있는 거고. 다음. 태평양 사막. 여기는 쓰레기 섬이 아니야. 태평양 사막은 생태계가 다른 곳과 다른,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말해. 생태계가 오타, 다른 곳과 교류하지 않아서 뱃사람이나 어류들이 꺼리는 삭막한 곳임을 뜻하는 게 쓰레기 사막의 비유적인 의미가 되겠고. 자, 쓰레기 처리 방법. 재활용이 가장 좋죠. 그 다음에 소각, 매립, 이런 것들이 있고요.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들의 종류. 바다 쓰레기는 원래 버려도 돼요. 얘는 육지에서 처리해야 되지만 바다에 버리고 있는 예외적인 것이 되겠죠. 얘는 기본 원칙이 뭐야? 육지 쓰레기는 육지로, 바다 쓰레기는 바다로잖아. 근데 얘네는 예외죠. 얘가 문제가 되는 거야. 바로 뭐냐? 적용되지 않는 거, 가축의 분뇨와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음스. 계기가 뭐냐? 이렇게 그럼 바다에 버리게 된 계기가 뭐냐? 첫 번째, 음식물 쓰레기 육상 매립이 금지됐단 말이야. 그지? 그게 계기로 돼. 그럼 바다 쓰레기 왜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 버려? 이유는 뭐냐? 기술 부족과 분뇨 정화 시설 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게 됐죠. 그래서 1993년에 바다 쓰레기장을 만들었어요. 아주 손쉬운 방법이죠. 이렇게. 올바른 방법은 뭔데? 자원 기술 개발, 정화 시설 확충, 기술 개발 투자, 이렇게 돼. 힘들더라도 이렇게 해야 돼. 너무 손쉬운 방법을 택하게 된 거죠, 우리가. 다음.
오염방지 노력이 시급한 이유가 뭐냐? 언젠가는 지구의 자동력이 작동하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지. 그래서 노력이 해야 돼. 노력은 개인적 차원과 국가적 차원으로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했어요. 자, 2006년에 휴식연제를 상에서 금지했죠. 그지? 2009년에 가입했고 약속 전면 금지 2013년 이렇게.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막아야 되는 이유 나오죠. 개인적인 것과 개인적 인간의 건강 위협받아요. 환경 차원 생태계 건강이 악화됩니다. 국제적 차원 국제사회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 이거 막아야 하는 이유. 그럼 대안에 대한 것들은 여기 그 다음에 나오죠. 환경을 막기 위한 대안. 개인적 차원 물건을 아끼고 쓰레기를 줄여야 하고, 국가적 차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 이렇게 돼. 그러니까 얘가 대안이잖아. 대안과 여기 있는 게 이유와 대안 사이가 인과적 관계로 잘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끝. 여기 썼죠? 여기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단어 핵심 정리 한번 가볼게요. 자, 체크 한번 해보고, 흥미로운 사례 소개, 관심과 흥미, 과학적 근거 자료, 신뢰성을 높이고, 인과 문제 해결 구조를 사용해요. 그래서 주장, 문제와 해결의 점이 그리잖아. 그리고 인과관계를 통해서 대안을 이끌어냈고, 이게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작품 구성됐고, 발생, 형성 과정, 돌다가 정체돼 모여서 사물이 됩니다. 형성 과정. 쓰레기섬의 형성 원인이 아니라 형성 과정이 되겠죠? 형성 과정. 다 했던 거야. 원래는 육지 쓰레기는 육지로, 바다 쓰레기는 바다로 가야 되는데, 가축의 분뇨와 일반 가정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예외가 되겠죠? 버려, 음식 자원화 시설로 이동해, 자원화돼, 남은 것들은 바다에 폐기해. 바다의 쓰레기장 3개. 이 중에서 동해병이 가장 커. 전체의 60%. 자, 그럼 바다 해양 쓰레기를 배출하는 원인 첫 번째 뭐냐? 음수의 육상멸이 금지. 기술 부족. 정화시설이 부족. 그래서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지게 되는 거죠. 바다 쓰레기장 밑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서해병, 여기가 동해병, 동해정.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3개. 전체 60%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여기가 전체 쓰레기의 60%예요. 그림을 이렇게 나오게 하겠어? 관련 정책 2006년 휴식연제, 의정서 가입, 가축분뇨 해양 배출 중단, 음수도 중단. 작동하지 못할 수 있지? 원인이지? 그래서 어떻게? 국가적 개인적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해. 인과관계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개인적 차원, 물건을 아끼고 쓰레기를 줄여야 되고, 국가적 차원, 환경정화를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하는데 노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한 거 있나 한번 볼게. 다 했어요. 선생님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개인적 차원 해결, 국가적 차원 해결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넘어가고 이것도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넘어가고 이렇게. 이것도 했니? 유기견 이것도? 여기까지 진도가 아직 안 나갔나? 여기까지는 안 했죠. 자, 이게 문제와 해결의 짜임이에요. 쉽게 하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빠르게 읽어봅시다. 내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해 10만 마리의 유기견
어마무시한 숫자 아니냐? 어떻게 한 해 1년에 10만 마리 유기견이 생기냐? 이거 허가해야 돼. 동물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은. 법적으로 그 동물에게 주어진 시간은 10일이야. 10일이 지나면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안락사. 여러 통계에 가면 동물이 유기된 지 72시간이 넘으면 보호자를 거의 찾지 못해요. 결국 그들은 법적으로 안락사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실태. 유기견 문제 실태. 문제제기. 이게 누구의 잘못일까? 호기심으로 잠시 집을 나온 개의 잘못인가? 아니면 문을 잘 닫지 않고 간 사람의 잘못일까? 동물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든 사람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한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유기견이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잘못은 바로 안전불감증이다라고 본 거야. 이걸 거 아니야? 진짜 안전불감증인 거 아니야? 선생님 봤으면 선생님 그냥 버리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 그건 안전불감증이 아니잖아. 버리는 건. 야, 문제는 또 강아지가 집을 나와서 집을 못 찾아오는 강아지가 많을까? 그래도 걘데. 누가 너무 진돗개만 생각했나? 그래도 걘데. 고양이는 그지 고양이는 나가지. 고양이는 나가면. 동물 등록이 의무화됐습니다. 3개월 이상 된 개는 동물 등록을 해야 돼요.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들에게 책임감을 이게 등록을 의무화한 이유야. 책임감을 늘리고 유기견이 발생했을 때 기환율을 높이기 위함이야. 동물 등록만 하면 유기견의 발생을 막을 수 있을까? 안타깝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문제는 방법이죠. 동물을 등록할 때 인식표, 이름표, 외장형 마이크로칩,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 중 하나를 보호자가 선택하기만 하면 돼요. 그치? 어떤 게 제일 간단해? 이름표가 제일 간단하지. 근데 이름표 떼어버리면 그만하냐. 그치? 요거 아마 동물 등록인데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쓰는 거고, 그 이유는 동물 등록을 하는 이유는 보호자에게 책임감을 늘리고 또 기환율을 높이기 위한 거야. 그렇다고 해서 동물들이 유기견 발생을 막을 수는 있지는 않대. 유기견은 일부러 버린 경우와 실수로 잃어버린 경우가 있는데, 일부러 버린 경우 외부 부착형 인식표를 제거해버리면 그뿐이야. 누가 버렸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실수로 잃어버린 경우는 개가 호기심으로 집을 나가는 경우인데, 가끔 산책 중에 개를 잃어버리게 하지만 흔한 경우는 아니야. 그러니까 흔한 경우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대부분 뭐 한 거니? 일부러 버린 거란 말이야. 문제는 외부 부착형 인식표를 실내에 항상 착용하지 않는다는 점이야. 안 하고 있을 때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 인식표를 부착해도 유실되는 경우가 많아. 집에서 이미 인식표를 잃어버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 이 때문에 외부 부착형 인식표는 실질적으로 유기견 발생 억제 효과가 적어요. 그래서 외부 부착형 인식표는 문제야. 왜? 집에서 불편하니까 빼놔. 나갈 때만 낀단 말이야. 근데 빼놓은 상태에서 집에서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빼놓은 상태로 나가버리면 잃어버리게 되죠. 내장형 마이크로칩만이 유기견의 발생률을 확실히 줄일 수 있다라고 말해요. 주사 형태로 이렇게 살 속에다가 이 목덜미 뒤에다가 쭉 하는 거잖아. 이렇게. 얼마 전 병원에 들어온 유기견 중 한 마리는 마이크로칩을 활용하여 30분 만에 보호자를 찾아줄 수 있었단 말이야. 하지만 다른 한 마리는 아직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유기견 신세입니다. 아마 보호소로 보냈다면 이미 안락사 시켰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사람들이 부작용 때문에 마이크로칩을 삽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이제 예상되는 반박이야.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잖아 라고. 그런데 2009년 미국 수의학 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마이크로칩 부작용으로 탈모, 염증, 부종, 종양 등이 나타나는 사례는 매우 드물어. 그러니까 이건 반박에 대한 다시 반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조사한 결과도 별반 다르지 않아. 그래서 여기는 내장형 마이크로칩의 이제 사용 효과에 대해서 말해. 유일하게 발생 억제 효과가 있단 말이야. 물론 부작용이 있어서 안 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 부작용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유기견은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문제다. 많은 관리 비용이 소요되므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노력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유기견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내용이었고요. 간단한 내용이었고.
칼럼이 신문 기사죠? 기사문입니다. 설명적이고 설득적. 우리한테 뭘 설득합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뭘?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삽입해라. 라는 거죠. 구체적인 자료, 미국 수의학협회 자료 나와 있죠? 유형 세 가지로 세분화했죠? 독자들의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학습 활동이었습니다. 문제 상황 됐고, 대안 세 가지가 나오죠? 세 가지 나오는데 얘는 별로 좋지 않고요. 인식표도 외부 부착형이니까 얘랑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얘만 효과가 높죠? 유기금 발생 확률을 낮추니까. 이런 것도 됐습니다. 이런 것도 넘어가도 됩니다. 자, 뒤에 쪽지 요거 세우세요.